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42페이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사항이죠. 예. 저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이제 봤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에서 공제라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과세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과세되는 대상은 되는데,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비변상적인 급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 근로자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산직 근로자 뭐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되는 식사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말 그대로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밥을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비를 지출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로부터 받았다, 영수증 청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받게 되면 그거는 그 근로자의 급여라고 볼 수는 없죠.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경비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뭐 식료라든가 뭐 실비변상 정도, 실비변상은 말 그대로 실제 쓴 금액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 여기 이제 243페이지, 그 다음에 242페이지 그쪽을 쭉 보시면 대체로 얼마 정도를 보느냐, 약 20만원 정도로 본다, 월. 그 정도를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국외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좀 다르겠죠. 집도 없고, 그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것도 이제 좀 경비가 좀 많이 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과세 급여 금액을 좀 더 국내에 있는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국외 또는 남북교류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받은 급여 중에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근데 원양업이나 또 그런 경우에는 3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작업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생산직 근로자, 요건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해가지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아무래도 그 생산직 그 위험에 따른 그런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 해서 바로 밑에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또는 야간 근로수당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월정급여는 매달 받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란 얘기는 그 합해가지고 월정급여하고 그 다음에 상여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2,500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월정급여에 대한 규정만 있었는데, 월정급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매달 받는 그 급여하고 그 다음에 매달 받게 되는 일종의 어떤 상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부정기적으로, 즉 뭐 세 달에 한 번 또는 네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번 그런 것들을 제외한 매달 급여의 형태를 띠고 지급되는 일종의 상여도 이제 포함이 돼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월정급여는 말 그대로 매달 지급되면 그거 다 월정급여로 집어넣어요. 근데 그 규정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그냥 100만원씩 줘도 매달 100만원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여를 한 3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그 근로자 중에 그 생산직 근로자의 어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인데, 이렇게 되면 급여가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정급여로 받는 금액도 있지만 다 합해가지고 2,500 이해일 때만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는 이렇게 된다,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되는 식사대. 식사대에서 보면 이 식사대라는 건 음식을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식사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 제공을 안 받고 돈을 받았을 때 그건 이제 식사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식사대는 음식 제공을 받지 않고 받게 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약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된다. 한 달에 10만원, 굉장히 적죠. 예. 근데 세법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정급여의 계산에서 보시면
그 244페이지 월정급여라 하면 어떤 거냐.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에 당인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그 다음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실비, 즉 뭐 교통비라든가 뭐 여비 뭐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급여를 월정급여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월정급여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하고 비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비과세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쯤 눈으로 좀 보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과세 근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거 한번 눈으로만 한번 쭉 보시고 보시면은 얼추 이제 그런 어떤 감이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식료라든가 지급액 이건 뭐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근로소득의 이제 수입 시기가 나오는데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소득 금액을 어느 수입 시기로 규속을 시켜가지고 신고를 언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첫 번째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근로를 제공을 해도 급여를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받는 시점이 수입시기냐 아니면 여기 일한 시점이 수입시기냐 여기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시기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이라는 건 회사에서 이제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원래는 잉여금의 처분권 즉 회사에서 돈이 남게 되면 영업을 했죠. 영업을 해서 그걸로 잉여금이 나왔어요. 이게 남으면 누가 가져갈 수 있냐? 이건 사실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져가는 건데 이제 꼭 이제 주주들이 그 돈이 나오면 그게 다 주주의 몫이냐? 사실은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잉여금을 내거나 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낸다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종업원들한테도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란 걸 해가지고 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냐 잉여금을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해서 야 여기도 좀 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예요.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고유의 권한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주들이 종업원한테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종업원이 받을 권리가 언제 생기냐 그렇게 결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 마찬가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그래야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여기서 이제 신고하면서 또는 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여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인정상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봤던.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회계 기준, 즉, 회사에서 계상한 장부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이익, 요 차이. 이거를 찾아가서 봤더니, 누가 받느냐. 종업원, 또는 주주, 또는 제3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와 별도로 종업원들한테는 뭐 상여라고 해서 근로소득 과세라고 주주한테는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여기서는 기타소득해서 기타소득으로 이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소득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을 통해서 여기 이제 소득세가 이제 추가로 과세가 된다. 각 개인한테. 예.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할 때 이 소득세에 대한 그 수입 시기, 어느 시점을 수입 시기로 보느냐. 우리가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산. 그러면 결산을 하면 회사가 만약에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이제 여기 이제 끝나야지 이제 결산을 하겠죠. 그래서 결산이 여기서 종료를 했다.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산은 어디에 대한 소득이냐면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결산이에요. 예. 그러면 요걸 해야지 이 금액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입 시기를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인정으로 되는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 요거 인정 상여로 처분이 됐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 시기는 여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른 게 수입 시기가 여기니까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상여라는 소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 신고해야 되냐면 수입 시기가 여기니까 5월 31일까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요. 저걸 포함시켜서. 근데 인정 배당을 받았다. 인정 배당의 수입 시기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은 요때. 이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귀속시기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신고했을 때는 결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얘네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세무서장이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니네들이 한 장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 장부하고 차이가 요만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요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상여에 대해서,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들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유로금이라든가 또는 퇴직공로금. 얘네들이 이제 그 돈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퇴직을 할 때 원래 받아야 되는 퇴직소득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명목이 무슨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상여로 보겠다. 퇴직금으로 보는 경우하고 이게 이제 상여로 가는 경우, 즉 근로소득으로 가는 경우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세부담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소득으로 가면 세부담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으로 가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주는 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퇴직금 명목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사항, 이거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건데 뭐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뭐 샤이닝 보너스, 그 다음에 성과급 상여, 그 다음에 급여를 소급 인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험 목적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라는 게 있는데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를 보면 한 달간 근로를 내가 제공을 하면 그걸 이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급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급여 안에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뭐 95만 원이더라.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되냐? 회사가 먼저 원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천 징수는 언제 하냐면 지급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급할 때 걔한테 띄고 주는 거니까. 근데 급여를 안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원천 징수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천 징수 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안 주면 그걸 지급을 안 하면 원천 징수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를 안 하게 되면 과세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회사에서 내가 걔한테 돈 주질 않았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럼 그걸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식이 의제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니들이 안 주고 계속 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지급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액을 납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첫 번째,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액을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 금액을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1월 10일까지 신고해서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모르겠고 11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이 중에서 지급하지 않은 게 있다면 여기서 지급한 걸로 볼 거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급시기 의제예요. 그래서 지급시기를 요걸로 보겠다. 지급시기를 의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1월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12월분, 여기 급여를 안 줬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2월까지 가요.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2월 28일까지 급여를 준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월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28일에 준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급식 의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이라든가 모든 처분, 법인이 이제 응의금 처분에 의해서 상여를 줬다. 그러면 그 처분을 하면 3개월 내에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돈을 지급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해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4개월째 되는 10일 날까지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상여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인정상여 얘기했었죠. 인정상여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회사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결산을 하면 그 인정상여 금액이 나와요. 그럼 그걸로 이제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 하면 돼. 근데 법인이 그걸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질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법인세 조정을 하면서 법인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정상여 금액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개인한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걸 보내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가 인정상여로 되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예요.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신고할 때 신고 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신고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신고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라는 건 법인 입장에서 보면 지급을 할 때 돈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리질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급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지급시기 의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이외의 것을 수령을 했을 때 수익금액, 그러면 금전 이외의 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건을 받았다. 그죠?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러면 그 판매가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만큼 내가 그 물건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 판매가만큼을 수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은 한 요 정도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연금소득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251페이지에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과세 체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벌었다. 100만원을 벌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40만원 정도를 연금계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60만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이 돼서 그 연금을 이제 탔어요. 연금을 40만원을 이렇게 받는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이 100만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세금 계산해서 만약에 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만원의 세금을 납부를 했더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40만 원 원금 받아갈 때, 연금 받아갈 때,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과세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100만 원에 대해서 다 과세를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60만 원에 대해서 10%인 6만 원을 이렇게 세금으로 납부를 해요. 납부.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받아갈 때 4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냐? 과세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처음에 아예 그 40만 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했으니까. 과세는 6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40만 원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지금 연금소득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은 처음에 불입을 하면 그때는 빼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 돈을 받을 때 그때 다시 과세를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더라.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은 이제 연금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금을 계속 받아가게 되면 노후의 어떤 금액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금 쪽으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돈을 한 방에 받아가지 말고, 퇴직금도 마찬가지. 퇴직금도 한 방에 받아가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가. 그러면 조금 과세를, 약화를 시켜서 세금을 조금만 걷게. 이렇게 이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사업이나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히 힘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연금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연금의 과세 범위는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연금소득, 만약에 네가 연금으로 받아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쪽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금소득의 범위를 보면 일단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 있죠.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그 다음에 뭐 학교 교직원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조직, 그죠? 공무원 조직, 그 다음에 군인 조직.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떤 연금을 받아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우리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공무원 연금은 자기들이 이제 받을 돈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아가는 거죠. 그죠? 공무원 연금이 한참 말이 많죠, 지금. 국민연금 마찬가지.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적연금은 뭐냐? 자기가 받을 금액, 그죠? 이렇게 이제 내가 돈 받는데 거기서 이제 40만 원 떼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묻어놨어요. 연금 계좌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연금에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적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은 여기서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세요. 사적연금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퇴직소득 있죠. 퇴직금.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갈 때 그게 이제 사적연금에 해당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걸 연금계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계좌에 집어넣게 되면 퇴직금을 지금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정 나이가 차면 그 뒤부터 이제 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거죠. 그럼 그때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계좌. 이런 것도 이제 사적연금이고, 연금계좌에 돈을 집어넣으면, 100만 원 집어넣으면 계속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돈이 계속 쌓이겠죠.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아가면 내가 거기다 불입한 원금만 받을 수 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불입된 금액이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운용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유사한 성질의 연금저축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즉 사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퇴직금을 한 방에 받아버리면 그건 퇴직소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금 형태로 받겠다. 그러면 연금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무슨 법에 따른 뭐 연금, 퇴직 연계 연금 뭐 이런 것들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에다 집어넣고 그걸 나중에 연금을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받는 총수익 금액, 거기다가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는데 여기 밑에 보면 소득 공제해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 총액을 가지고 공제를 하는데 단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냐?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9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연금소득이 이제 수입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을 수입식으로 보겠느냐? 그래서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어떤 의미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연금소득의 기본적인 수입 시기는 받기로 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기타 좀 수입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원칙적인 의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과세 연금소득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연금소득 과세하지 않겠다. 뭐냐면, 뭐 유족, 장애연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상해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을 보면 선택적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과세, 연말정산 의무의 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택적 분리과세는 뭐냐면 연간 수령한 사적연금 총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자가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료를 한다. 그러면 얘가 받는 그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어떤 공단 또는 뭐 교직원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 거기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할 때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인적 사항들을 다 알고 있죠. 누가 어떤 공무원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연금을 받아간다. 그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원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 그 부양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6에서 38%까지 다 적용해서 그냥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원천징수해서 걷어가고 나머지 돈을 주면 그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나중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확정신고라는 거 5월달에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공적연금만 있으면 확정신고 나중에 5월 31일 날 그거 가지고 다시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다른 소득 있을 때는 좀 달라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금액은 이 공무원들의 부양가족이라든가 그런 것만 고려해. 다른 소득은 고려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계산된 세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다 또는 뭐 기타 이자나 배당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개인연금, 이 사적연금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나이가 차면 그 은행에 들어간 돈의 일부분을 이제 연금으로 계속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해요. 원천징수하는데 그 개인적인 사람 그 예입자, 그 은행의 그 연금 계좌에 들어간 그 예입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부양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뭐 한두 명도 아닐 테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급되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3에서 5%까지 원천징수를 해요. 물론 3에서 5%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근데 3%, 그 다음에 4%, 5%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리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하고 나면 여기서는 나중에 확정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사실은. 확정신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면 6에서 38%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천징수가 3에서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계산하면 납부할 돈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굳이 낼 걸. 이제 3에서 5%만큼 원천징수하고 여기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사적연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받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금액이야.
그래서 1200만 원 이해할 때는 이거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3에서 5%만 세금 내고 끝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연금으로 받아가는 게 좋죠. 예. 세부담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즉 분리과세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사항이더라. 자, 이 정도 이제 보시고 밑에 이제 보면 뭐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해가지고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액 계산을 하는데 공적연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단 사적연금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다 못해요. 이 사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지만 여기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사적연금에 대해서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연령이라든가 이 연령 요건 외에 다른 요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령 요건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80세 이상이면 3%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죠. 자, 이게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사항이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타 소득의 개념 자체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건 종합소득에서 보면 이, 배, 사, 금, 연,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기타 소득은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외의 소득을 말 그대로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소득세에서는 그 열거주의라고 해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한번 과세한다 그랬죠. 기타 소득도 이제 열거를 해놔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득들은 과세를 할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배당이나 이자나 사업에 들어가면 그걸로 과세하는 거예요. 기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 소득이란 종합과세될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는 지우세요.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 중에 열거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보지 않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대상이 있으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도 있느냐? 있어요. 예, 어떤 게 있느냐? 지급을 하는 사람이 그 소득이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안 되는 건 원천징수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이제 횡령이라든가 개인 이런 걸로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뇌물. 그죠? 그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신고를 하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미친놈이죠. 예. 그러면 뇌물을 주면서 그거를 이제 과세관청에서 그걸 포착을 해버렸죠. 그래서 걸렸어요, 얘가. 그럼 거기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소득도 마찬가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과태료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거 왜?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할 수 없으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놈한테 미리 다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원천징수 의무가 무조건 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그럼 기타 소득이 어떤 거냐? 얘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뭐 상금, 보상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타 소득, 복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 해가지고 뭐 상금, 복권, 뭐 사행위에 대한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무슨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스포츠 토토는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사설 그런 도박 사이트,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얻는 이익.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마투표권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도 광업권, 그 다음에 그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이런 권리에 대한 대여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일시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일시적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사업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고 받는 금품.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 대여. 이게 이제 뭐냐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먼저 상가를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한다. 상가임대 계약을. 그래서 부동산을 갔어요.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상가가 있어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걸었어요. 100만 원. 그죠? 그걸 걸고 딱 나왔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 계약금을 걸면 계약금 포기하고 여기를 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더 좋다면.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 계약의 위약, 해약에 따른 소득이 상대방 쪽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죠? 걔는 그 계약금은 그 상대방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의 습득이라든가 매장물의 발견, 이런 것들, 그걸로 이제 보상금 받았다. 그 다음에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이제 주인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내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죠?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점유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슬로트 머신, 그 다음에 문화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해서 보면 원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 인세, 그 다음에 창작품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시우발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상대방이 팔으래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으면 그게 이제 기타 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거를 갤러리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판다. 그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퇴직 후에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했더라. 주식 매수 선택권은 어떠한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를 퇴직하고 그걸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얻었다. 그거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여기서 보면 쭉 나오는데, 위자료라든가 보상금, 포기 등에 대한 보상금 해서 배상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즉 상해에 대한 배상금은 당연히 기타 소득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받는 위자료 이것도 당연히 기타 소득 아니고 그 정도만 보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20%. 그래서 20%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에서 20%를 원천징수하고 그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필요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를 한다. 즉, 내가 합산해서 넣으면 합산해서 하고 아니면은 20% 원천징수 받고 그냥 끝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당첨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걔는 돈 받을 때 그냥 떼어가지고 받아버려요. 그리고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금저축에 연금의 수령 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12%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금저축에 내가 돈을 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 연금저축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매달 이렇게 받아가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그걸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내가 빼버렸다. 그럼 그건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인데 연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 낮춰놓은 거예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연금을 쭉 받고 있었는데 내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받은 수익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방에 이제 뺀 거예요. 상속자가.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12%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그래서 승마투표권, 슬로트 머신, 그럼 기타 소득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5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다. 과세 최저하는 게 있구나.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되면 5만 원 이하는 과세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소득금액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쭉 봤어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에 대한 종류를 봤죠, 지금. 그래서
소득의 종류, 이배사근, 연기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쭉 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밑에 뒤에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그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문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 네 문제 보통 뭐 다섯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눈으로 보면 그 소득에 대한 구분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계산에 대한 사항들, 그 세율 계산,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대한 사항들 몇 가지를 좀 보고 나면 저기 뭐야 그 근로소득에 저기 소득세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그 소득세는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양도소득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양도소득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에 대한 사항들 뭐 그 정도만 좀 숙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문제를 한번 앞에 쭉 한번 훑어볼게요. 예, 고생했습니다.